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광주입니다. 데나리온 김일수입니다. 오! 자, 오늘은 우리가요, 요즘 언론에서 보면 영끌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네. 영끌은 뭐죠? 대출을 왕창 끌어서 집도 사고. 영혼까지. 그렇죠. 주식도 사고. 네. 그래서 영원 플러스 영혼까지 네. 끌어서 대출한다. 모든 대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걸고 온다. 네네네. 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영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끌이라는 단어에서 어떻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네. 대출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구나. 그렇죠. 대출을 가지고 무엇인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하면 이게 나쁜 것,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악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또 집이라든지 이런 큰 자산을 살 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만 가지고 사기 또 힘든 현실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늘 이 부분이 특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갈등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우리가 또 성경에도 왠지 빚지지 마라. 그렇죠. 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적으로도 맞나? 이런 또 그렇죠. 갈등이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자, 제가 그래서 많은 질문들이 사실 있잖아요. 상담하다 네, 보면 이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내 집을 마련할 때 특히 네. 대출을 받아서 해도 되나요? 네.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절대.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뭐 좋은 말이에요. 예. 대출 받으면 영혼이 팔린다. 예.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그건 제가 볼 때는 문자주의적 해석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비싸요. 그럼요. 그리고 대출 없이 나는 집을 살 거고 대출 없이 나는 전세를 들어갈 거니 돈을 모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예, 그것도 뭐 귀한 믿음인데 예. 평생 못 살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이 지렛대 원리라고 네, 하죠. 네, 네, 뭐 네. 적당히 또 하라고 네.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죠?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분별 네. 있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내 집 마련 대출을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이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실 건데 몇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네. 주시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가지만 기억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팔지 않고 또 대출에 마음이 눌리지 않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그 예상 안에서 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세 가지를 오늘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제 대출 가능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요. 또 네. 대출 가능한 범위의 금액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오. 그 전제 속에서 세 가지 그죠? 그렇죠.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기나 조정지구는 40%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60%, 예. 70%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전제했을 때 전제될 때 첫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출을 받을 때 뭐 받을 그게 때. 1억이든 2억이든 35년에서 지금은 40년까지 되거든요. 와, 그러면 완전히 그냥 뭐 20대, 30대에서 받으면 은퇴네. 빚 갚다가 인생 가지만 인생 끝났네. 네, 그러니까 뭐 더 중요한 거든 이제 두 번째 나오겠지만 네. 어쨌든 첫 번째는 기왕 대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어떤 자매는 10년 바득을 계산하는 거죠. 예. 그러면 2억 받아서 엄청 돈을 많이 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못 빌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2억 받아서 10년 동안 다 네. 갚는다고 생각하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겠네. 네,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겠네. 네, 그래서 못 사는 거거든요, 집을.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때 예. 대출의 기간을 35년, 지금은 40년까지 되니까 그렇게 하라. 초장기로 하라 이 네, 이야기다 그죠? 왜냐하면 2억 정도 대출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한 35년 하게 되면 예. 뭐 원금 균등과 원리금이 또 있겠지만 예. 2억 기준으로 뭐 한 7, 8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1년 뭐 한 5년, 10년으로 하면 2, 300만 원 내야 되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길게 해서 잡아라. 그럼 이제 나머지 돈을 또 저축이나 다른 네.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겠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나 사람들은
원금 균등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금 균등은 우리가 돈을 갚아 나갈 때 원금이 균등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빌렸다, 음. 뭐 그걸 30년 나눈다 그러면 원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많이 갚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원금 균등이 총 이자가 더 작은 거죠. 그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간다. 예, 그러니까 원금을- 이자도 조금 줄어든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원리금은 원금 원금과 이자를 이자. 같이 갚아 나가니까 같은 금액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특징이 뭐냐면 계산해 보시면 원금 균등이 내는 금액이 월 내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매월 내는 이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 2억 기준으로요. 예. 만약에 35년을 했다. 음. 그러면 원금 균등은 92만 원. 92만 원. 네, 35년에 35년에. 네, 원금 균등은 92만 원. 똑같은 원리금은 대출 이자라고 전제할 때. 네, 같은 그러니까 2.7% 2.7%. 잡았습니다. 2억에 2.7%의 35년 기준에 원금 균등은 92만 원. 92만 원. 네, 원리금 균등은 73만 원. 73만 원. 네. 원리금 균등이 일단 싸네요. 그죠? 지금 내는 돈은 작은 지금 거죠. 노는 돈은 네, 싸다. 그죠? 네. 적다. 이게 싸다보다 적다. 그렇죠. 적다. 싸다. 이게 적다. 음. 왜냐면 자, 두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예. 네. 그럼 두 번째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제가 상담을 하거나 교회 후배들이나 이제 고객들하고 신혼부부 상담을 할 때 예. 어떤 집은 제가 5억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5억이나 대출을 받아요? 그럼 집값이 꽤 비싼 집이네. 그죠? 그렇죠. 또 어떤 형제 자매는 제가 2억도 못 받게 합니다. 예.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갚아 나가는 돈, 그 원리금이든 원금이든 이 돈을 내 현금 흐름, 만약에 어떤 부부가 자녀 둘째를 낳고 만약에 남편이 300을 벌고요. 아내가 200을 벌어요. 예. 그럼 이 집은 200을 저축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맞벌이를 계속 하면 아까 2억을 빌려서 70만 원 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5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쓰고 200만 원 남는 거에서 한 100만 원 이자 내더라도 100만 원 남아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집은 둘째를 낳고 자매가 정말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거죠. 한 7년간. 자, 그러면 소득이 500에서 200이 없어지면 잉여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2억 대출을 받아서 한 80만 원, 90만 원 낼 돈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의 금액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5억 받은 분은 의사분이니까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내고도 잉여 자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기억해야 될 것은 집값이 오르는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내가 10년, 20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예배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집값 오르면 대표님 궁금한 게 예, 하나 있는데 예. 5억 주고 샀는데 8억이 됐어요. 예. 그럼 3억이 기뻐라. 5억 주고 샀는데 8억이 됐어요. 기뻐. 제가 근데 그 정도로 기쁘면 진짜 기쁩니다. 그런데 예. 3억이 오르는데 이자가 얼마큼 줄어들까요? 3억이 오르는데 올랐어요. 그죠? 2억이 대출이에요. 이자는 동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집값만 올랐다 하는 것은 집값은 장부 가격이니까. 네네. 그죠? 네. 내가 내는 돈은 현실로 내가 계약한 거고. 아, 이거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팔잖아요. 예. 네, 그 집에 역시 전문가는 가격을 다르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예.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안 팔아요. 안 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속아요. 집이 내 친구가 5억이 8억이 되면 고맙고 감사하죠. 예. 그리고 부럽죠. 근데 예. 그분의 삶은 되게 지옥일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3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내거든요. 음. 근데 이 집은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를 하고 싶어요. 음. 또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아이가 엄마가 필요해요. 근데 5년 10년 한 번도 쉴 수 없어요. 단 한 달도 쉴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현금 흐름이 돌아야 되잖아요. 매달 100만 원씩 35년간 갚아야 돼요. 근데 집이 3억 올라도 내 삶이 바뀌지는 않죠. 이자와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또 뭐 3억 올라서 8억이 되어서 팔아도
또 주택이 필요하면 8억짜리 집을 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네. 그거예요, 그죠? 올랐기 때문에 그 집을 팔아서 내가 3억을 갚았어요. 그럼 내 돈은 5억이 있잖아요. 예. 그럼 다른 집을 또 못 사는 거 가는 거죠. 그래서 예. 사람들이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와서 집사님 너무 힘들다고. 근데 누구한테 말을 못 해요. 3억 올랐는데 어디 가서 힘들다고 하냐.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원금과 이자를 내는 그 돈을 10년, 20년 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헌금도 내고 또 누군가 도울 때 좀 밥도 사주고 이렇게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오랜 기간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으면 기다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가능하면 장기 대출을 받아라. 예, 35년, 35년, 40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낫다. 이 이야기를 네, 했고, 네, 네. 두 번째는 대출 금액을 결정할 때 네네. 현금 흐름, 네.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생애 흐름, 생애 주기, 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고려하면서 좀 여유 있게, 아, 그럼요. 그죠? 숨을 쉴 수 있게, 숨 쉴 수 있게 대출 금액을 현금 흐름에 맞춰서 설정하자.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어쨌든 빌렸으면 이 갚아야 하잖아요. 갚아야죠. 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갚아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갚는 것이 좋을까? 출구 전략. 네. 일단은 우리가 네. 집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집을 사고 35년 갚으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2억이든 3억이든 이거를 너무 빨리 갚아야지라고 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출구 전략은 일단 35년간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내면 끝난다. 예. 근데 좀 마음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라. 필요하면 또 팔면 되고요. 예. 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아까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게 생애 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도 사야 되고 예. 아이들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빚 갚다가 남는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삶을 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남는 돈이 만약에 있다면 빚을 무조건 갚을 생각하지 말고요. 또 우리 이벤트 안에 포트폴리오를 예. 짜자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뭐 차도 사야 되고 이런 돈들이 남을 때 우리 삶을 살자는 거죠. 근데 예. 보통 자매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집 자매 옛날에 우리 와이프 이야기인데 대출이 3억 있으니까 집 사고 이거부터 막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잉여 자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 거예요. 또 예. 단기, 중기, 장기로. 그래서 특히 이제 돈이 좀 남는 분들은 이런 것도 또 해요. 대출 상환 플래닝을 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한 5년, 10년 보고 뭐 주식이나 저는 이제 펀드로 투자해서 적절한 수익이 나면 뭐 3억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예. 3년마다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을 추가로 갚아간다. 그리고 또 이제 무조건 대출을 갚으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부동산 담보 대출이 금리가 제일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막 갚는 분이 있어요. 예, 부부가. 다 갚고 돈이 없으니까 카드로 리볼빙을 하는 거죠. 그게 쉽긴 하죠, 그죠? 쉽죠. 근데 그게 13%거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걸 2천만 원 다 갚고 예. 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 할부 할부. 이자가 8%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갚지 말고 내 삶이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를 따라서 저축과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서 얘를 갚아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예비 자금과 이벤트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서 예. 여유 있게 가져가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출이 필요한 자산, 예를 들면 네, 집같이 내 집, 이렇게 큰 자산을 마련할 때는 대출이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던 다른 대출 이자랑 비교하면 가장 싼 거네, 그죠? 보통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을 막 갚고 계획이 없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보험 약관 대출을 7.5%를 빌리는 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집을 마련할 때 대출해도 되나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빚지지 마라.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 이런 맞아요. 엄청난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갈등, 그 질문에 오늘 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최장기 35년, 40년. 네네네. 그 다음에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좋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우리 가정에 그것도 장기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서 대출 규모를 적절하게 판단하자. 네. 너무
쪼이듯이 살지 말자. 네. 세 번째는 대출을 어떻게 갚는 것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네, 매달 나가고 그죠? 있으니까. 나가고 네, 있으니까 네, 그것을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 비용으로 네. 예, 인지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네, 네. 예, 이렇게 우리 센터장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죠? 자, 오늘도 데나리온과 함께 하나님과 늘 화목한 일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